목노주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학생 때 갔던 그 라면집을 갔다 온 후 우리는 친구 민석이 엄마인 그 아주머니의 식당을 그렇게 불렀었다. 민석이는 없었지만 학창시절의 추억도 있던 그곳에 가기로 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몇 번씩이나 전경의 검문 검색으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별 문제는 없이 집으로 빨리 귀가하라는 주의 사항만을 들었다. 멀리서 그 가게의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 둘은 또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식당은 예전처럼 손님이 아무도 없이 아주머니 혼자서 식당을 지키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머리가 길어서 몰라봤네. 혹시 정태 학생 아냐? 아주머니는 기억력이 비상하셨다. 이제는 졸업을 하고 그 당시 유행을 따라 길게 장발로 머리를 기른 우리 두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보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전에 앉았던 자리에 아주머니와 같이 앉았다. 정태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재수를 하고 있고 나는 대학생인 것 등 신변잡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아주머니께서는 세월도 참 빠르네 하면서 무얼 먹을 거냐고 물으셨다. 우리는 주저없이 라면에 막걸리라고 웃으며 대답하고 아주머니께서도 빙긋이 미소 지으시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식당은 예전과 다름없이 구저분했고 때가 잔뜩 낀 선풍기도 구석게 버티고 서서 제 몫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데모에 대한 소식 때문인지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있었고 길거리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뜸했다. 곧 이어 아주머니께서는 쟁반의 그 떡라면과 이제는 성인이 되었음을 의식하셔서인지 아예 막걸리 통을 들고 나오셨다. 맛이 예전 같을런지 몰라. 우리는 서로가 동시에 라면을 집어들었다. 입안에서 감도는 그 국물과 쫄깃한 면발, 예전의 그 맛 그대로였다. 우리 둘은 입안에 국수가락을 잔뜩 넣은 채로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펴보였다.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옆자리에 앉으시고는 황송하게도 라면을 먹기에 정신이 없는 우리에게 막걸리를 손수 따라주셨다. 예전과 다름이 없는 라면, 국물도 국물이려니와 오랜만에 들이켜보는 막걸리도 일품이었다. 조금 다른 것은 막걸리가 조금 독해진 듯한 것이었다. 조금 독하지? 우리 손님들은 아예 막걸리에 소주를 1:1로 섞어서 잘 드시거든. 그래서 그냥 내어왔어. 이제는 마음 놓고 술 먹을 나이도 됐지. 그러시면서 아주머니도 가지고 오신 다른 잔에 안주도 없이 막걸리를 따라서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셨다. 꿀꺽꿀꺽 하면서 막걸리를 넘기시는 아주머니의 하얀 목살은 보기에도 좋았다. 아저씨는 계세요? 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인간, 얘기하자면 길지, 술 맛배려. 그냥 먹기나 해. 아주머니께서는 그 말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얼마 있질 않아서 삶은 편육을 한가득 접시에 담아서 내오셨다. 오늘 손님도 없고 그러니 일찍 문 닫고 나도 술이나 한잔 해야겠네. 라며 아주머니는 가게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임시휴업이라는 손으로 쓴 종이를 밖에 내다 걸고는 드르륵 미닫이 문을 닫아 걸고는 자리에 앉으셨다. 싸구려 가유리로 해 넣은 식당 문은 닫고 난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그래,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아주머니께서 물으셨다. 데모들 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받은 게 몇 번인가 싶어요. 오늘도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서울역 앞에 집결하는 모양이던데 나는 대학생이면서도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군대에 간 민석이 걱정도 잊지 않으셨다. 아주머니께서는 그냥 묵묵히 막걸리를 들이켰다. 세 사람은 편육을 안주 삼아 차가운 막걸리를 정신없이 마셨다. 시간도 잊어가고 저녁 시간에 TV 화면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서울역 앞의 격렬한 시위 장면도 우리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고 있질 못했다. 정태는 술을 과하게 먹었는가 싶었다.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횡설수설 하더니 드럼통 탁자에 엎드려서는 바닥에 아까 낮에 먹었던 라면 가락을 막걸리와 함께 온통 토해놓고는 필름을 끊었다. 나는 가게의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살림집의 골방에 정태를 눕히고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께 정태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었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대모 때문은 아니냐고 다시 물으시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대모는 절대 끼어들지 말고 정태가 정신이 드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 하신다. 정태를 눕히고 나와 아주머니는 자리도 불편하고 해서 카운터 뒷방으로 술자리를 옮겼다. 정태가 깰 수도 있기에 살림집으로 이어지는 쪽문은 열어둔 채로 정태는 술이 약한가 보네. 나도 어지간히 먹었어. 아주머니 담배 좀 피울게요. 나도 한 대 줘. 마침 사놓은 담배가 보루로 밖에 없어. 뜯기도 뭐하고. 나와 아주머니는 작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입안은 편육의 기름진 느낌과 막걸리의 트림이 가득 차 있었기에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담배 맛은 담백하기 그지 없었다. 아저씨께서 오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겁도 나고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 인간 지금은 없어. 아주머니는 천천히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으면서 얘기를 계속하셨다. 정말 살기가 힘들었었지. 동생 하나를 데리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야. 균이는 부모 잘 만나서 대학도 다니지만 나는 엄두도 낼 수 없었지. 동생도 겨우 상고만 졸업시켰으니까. 지금 동생은 빵에 있어. 빵이라뇨. 그럼 감옥에. 응, 내 사는 꼴을 보고분에 격해서 그 놈을 칼로 찔렀지 뭐야. 힘들지만 아끼며 키웠던 내 동생인데. 아주머니는 목이 메었다. 그래서 아저씨는요? 술에 취해 나를 흠씬 두들겨 패고 잠에 골아 떨어진 놈을 동생이 배때기를 수도 없이 찔러서 내가 말릴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렸지?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아주머니는 동생이 자진해서 자수를 하고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 장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다. 동생의 뒷바라지며 재판으로 인해 생긴 빚 때문에 아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나요? 질투였겠지, 뭐. 석현이는 항상 나를 따르고 나도 석현이를 아껴서 그게 되기 싫었던 거고 말을 멈춘 아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마도 술이 많이 취하셨는가 보다. 균이를 보니까 우리 석현이 생각이 나. 나를 끔찍이나 아꼈었는데 균이는 아마 이해 못할 거야.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은 나밖에 없는 그 애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머니는 초라해 보이는 경대 서랍 구석에서 비닐봉지에 싼 사진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열어서 방바닥 가득히 쏟아부었다. 그 안에는 동생과 아주머니의 가난했지만 즐거웠던 기억들이 잔잔히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을 갈갈이 찢은 것을 테이프로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 붙여놓은 사진. 내가 사진을 집어들자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진을 버렸어야 했는데. 우리 석현이가 상고를 졸업하고 사진관에서 일했거든. 아주 사진을 잘 찍어. 안 찍겠다는 나를 굳이 그렇게 찍었지? 나는 그 한 장의 사진에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남매간이면서도 연인 사이였던 것을, 아저씨도 그 사실을 알고는 욕지거리 중에 온갖 놈과 붙어먹었다는 말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동생과의 사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이 남매에게는 숙명처럼 느껴졌었던가 보다. 그래도 누나로서 죄책감과 아울러 책임감을 느꼈던 터였는지 전과자이면서 돈은 많은 흉폭한 그 아저씨를 만나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아주머니는 불쌍하게 누나만을 보면서 자라온 동생에 대한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던 차에 전과자의 삶을 접고 조용히 살아가던 아저씨를 뒤흔든 것이 바로 문제의 그 사진이었단다. 그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로 아저씨는 매일 술에 취해 아주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더는 견디기 힘들어 큰일이 나기 전에 동생을 피신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에 멀리 보냈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술이 많이 취했음에도 거푸 막걸리를 따라 마셨다. 내가 말리는 것도 아랑곳하질 않으시고 계속해서 술을 들이켰다. 덥다. 방안이 덥지? 우리 석현이가 좋아했는데 균이 학생. 어때? 아주머니는 나에게 보이도록 들어 보였다. 균이 학생이 개슴츠레 감겨오는 눈매로 아주머니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슬그머니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은 얇은 담요 한 장만이 깔려 있는데
술에 취한 아주머니는 동생인지 나인지 분간조차 못하는가 싶었다. 그런 후 술이 다 깨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제서야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구토물의 썩은 내를 맡을 수 있었다. 숨을 몰아 쉬기에도 역겨운 나는 방 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방 안을 거지반 치우는 데에도 근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방 안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진을 치우며 비닐봉지에 한 장 한 장 구토물 찌꺼기를 닦아내면서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낡은 사진을 한 번 더 살펴봤다. 사진기를 향해 웃고 있는 남매의 행복한 감추어진 세월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식당을 나서기 전에 나는 정태가 자고 있는 방 안을 한 번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놈, 아마도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나는 닫혀있는 가게 문으로 나갈 수 없어서 뒤로 연결된 살림집의 대문을 열고 밤이 이슥해진 골목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나는 목노주점을 뒤로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는 돌아서서 아주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아주머니,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행복하세요? 버스가 끊어지고 황량한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디로 갈지 갈피도 잡지 못한 채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다.